안녕하세요. 고요한 해파리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걸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꽤 많은 고민 끝에 고요한 해파리라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편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자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주차인 지금 어떻게든 꾸역꾸역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매우 적은 상황이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래도 어떤 성과가 있으리라 하는 희망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아주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꾸준하게 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충분한 휴식과 편안한 잠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휴식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작가의 키친이라는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대학생 때 누군가 추천해준 책이어서 구입을 한 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책을 펴보질 않다가 이번 기회에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 열풍을 불러일으킨 일본 신세대 문학의 신화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인지 제가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닷속의 고요한 해파리가 된 듯 몸속의 상상세포를 깨워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키친 요시모토 바나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부엌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양이든 부엌이기만 하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소이기만 하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 기능을 잘 살려 오랜 세월 손때가 묻도록 사용한 부엌이라면 더욱 좋다. 뽀송뽀송하게 마른 깨끗한 행주가 몇 장 걸려 있고 하얀 타일이 반짝반짝 빛난다. 구역질이 날 만큼 너저분한 부엌도 끔찍이 좋아한다. 바닥에 채소 부스러기가 널려 있고 실내화 밑창이 새카매질 만큼 더러운 그곳은 유난스럽게 넓어야 좋다. 한 겨울쯤 무난히 넘길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이 가득 채워진 거대한 냉장고가 우뚝 서 있고 나는 그 은색 문에 기댄다. 튀긴 기름으로 눅진한 가스레인지며 녹슨 부엌 칼에서 문득 눈을 돌리면 창밖에서는 별이 쓸쓸하게 빛난다. 나와 부엌이 남는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조금 그나마 나은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기진맥진 지쳤을 때 나는 문득 생각에 잠긴다. 언젠가 죽을 때가 오면 부엌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고. 홀로 있어 추운 곳이든 누군가 있어 따스한 곳이든 나는 떨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싶다. 부엌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다. 다나벤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기 전까지 나는 매일 부엌에서 잠들었다. 방에서는 잠들기가 어려워 점점 편한 곳으로 흐르다 보니 어느 날 아침 냉장고 옆이 가장 잠자기 편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 사쿠라이 미라케의 부모는 젊은 나이에 나란히 죽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길러주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 후 내내 할머니와 둘이서 살았다. 며칠 전 할머니가 죽었다. 깜짝 놀랐다. 확실하게 존재하였던 가족이란 것이 세월을 두고 한 명, 두 명 줄어들어 지금은 나 혼자라 생각하니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보였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태어나고 자란 방에 나 혼자 있다니 놀랍다. 무슨 SF 같다. 우주의 어둠이다.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 한 사흘은 멍하고 지냈다. 눈물도 마른 포화 상태의 슬픔이 흔히 동반하는 나른한 잠의 꼬리에 조용한 부엌에 요를 깔았다. 라이너스처럼 담요를 둘둘 말고 잠든다. 윙. 냉장고 소리가 내 고독한 사고를 지켜주었다. 그곳에서는 그럭저럭 평온하게 긴 밤이 가고 아침이 와주었다. 다만 별 아래서 잠들고 싶었다. 아침 햇살에 눈뜨고 싶었다. 그 외의 모든 것에는
그저 담담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현실은 무지막지하다. 할머니가 다소 돈을 남겨주기는 하였지만 혼자서 살기에 그 방은 너무 넓고 비싸서 나는 다른 방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 수 없이 주택 정보지를 사서 들춰보았지만 그렇게 많은 똑같은 방들을 보고 있자니 어질어질 현기증이 일었다. 이사는 노동이다, 힘이다. 나는 기력도 없고 밤낮 부엌에서 잠을 잤더니 온몸 마디마디가 아픈데 이런 휘청거리는 머리로 정신을 차리고 집을 보러 가야 한다니, 짐을 날라야 하다니, 전화를 연결해야 하다니. 끝도 없이 떠오르는 성가신 일들을 생각하며 절망하여 뒹굴뒹굴 자고 있었는데 기적이 찹쌀 경단처럼 찾아온 그 오후를 나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띵동. 느닷없이 현관벨이 울렸다. 구름진 봄날의 오후였다. 나는 주택 정보지를 보다가 지쳐 어차피 하는 이사다 싶은 마음에 잡지를 끈으로 묶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당황하여 거의 잠옷 같은 차림으로 뛰어나가 아무 생각 없이 잠금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다나베 요이치가 서 있었다. 지난번에는 고마웠어요. 라고 나는 말했다. 장례식을 열심히 거들어준 1살 아래 청년이었다. 듣자 하니 같은 대학에 다닌다고 한다. 나는 지금 휴학 중이다. 천만에요. 그가 말했다. 살 때 정해졌나요? 아니, 전혀. 나는 웃었다. 역시. 들어와서 차라도 마셔요. 아닙니다. 지금 나가는 길이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는 웃었다. 전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랑 의논했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있지 않겠어요? 네? 나는 말했다. 아무튼 오늘 밤 7시쯤에 오세요. 이거, 지도. 네. 나는 메모지를 받았다.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럼 미카케 씨가 와주길 어머니나 저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가 웃었다. 너무도 환하게 웃어 현관에 선 그 사람의 눈동자가 한층 가깝게 느껴졌다.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가 갑자기 이름을 부른 까닭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 아무튼 갈게요. 나쁘게 말하면 마가 낀 것이리라. 하지만 그의 태도는 아주 쿨했다. 믿음직스러웠다. 눈앞의 어둠 속으로 마가 낄 때면 늘 그렇듯 외길이 보였다. 하얗게 빛나고 틀림없을 듯 보인 나는 그렇게 대답하였다. 그는 그럼 나중에 라고 말하고 웃으며 돌아섰다. 나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거의 그를 몰랐다. 장례식 날 다나베 요이치가 불쑥 찾아봤을 때 나는 그가 정말 할머니의 애인인 줄 알았다. 분양을 하면서 그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꾹 감고 손을 떨었다. 할머니의 영정을 보자 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혹 내가 이 사람만큼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만큼 슬프게 보였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두덩을 누르면서 제가 좀 거들게요 라고 하기에 그 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다. 다나베 유이치. 할머니한테서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지 기억해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혼란스러웠던 것이리라. 그는 할머니가 단골로 찾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다. 참한 청년이 있는데 다나베 군이 말이지 오늘도 란 말을 몇 번이나 들은 기억이 있다. 할머니는 꽃꽂이를 좋아하여 항상 부엌에 꽃이 끊이지 않았다. 매주 2번은 꽃집에 드나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커다란 화분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는 손발이 길고 얼굴 생김도 예쁘장한 청년이었다. 성품이 어쩐지 알 수 없었지만 꽃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듯한 기분도 든다. 조금 알게 된 후에도 그의 그 왠지 쌀쌀한 인상은 변함이 없었다. 몸짓이며 말투가 아무리 상냥해도 그는 늘 혼자 살고 있으리란 느낌을 주었다. 즉, 그 정도 사이에 불과했다. 전혀 남남이었다. 밤은 비었다. 추절추절 뜨끈한 봄비가 도시를 감싸 뿌연 봄날의 밤을 지도를 보며 걸었다. 다나베네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중앙 공원을 끼고 정반대편이었다. 공원을 지나는 길은 무성한 밤의 초록 내음으로 숨이 다 답답했다. 비에 젖어 번들번들 무지갯빛으로 번지는 오솔길을 처벅처벅 걸어갔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 오라고 해서 가는 것뿐이었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 높이 우뚝 솟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자 그의 방이 있을 10층이 너무 높아
밤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로 울려 퍼지는 발소리에 신경을 쓰면서 벨을 누르자 유이치가 문을 획 열고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며 들어선 그곳은 정말이지 묘한 공간이었다. 우선 부엌과 이어져 있는 거실에 덩그마니 놓여있는 거대한 소파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넓은 부엌의 찬장을 배경으로 테이블도 없이 카펫도 깔리지 않는 바닥 위에 덜렁 놓여 있었다. 베이지색 천에 텔레비전 광고에 나올 법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곁에는 일본에서는 기르지도 못할 만큼 큰 개가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소파였다. 베란다가 보이는 커다란 창문 앞에는 마치 정글처럼 무성하게 자란 식물군이 담긴 화분이며 플랜터가 쭉 놓여 있었다. 집안에도 꽃투성이었다. 여기저기 다양한 꽃병에 봄꽃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가게에서 잠깐 빠져나오겠다고 하니까 집안이라도 둘러봐요. 안내할까요? 뭐로 판단하는 타입이죠? 차를 따르면서 유이치가 말했다. 뭘요? 내가 그 푹신한 소파에 앉아 되묻자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취향, 화장실을 보면 안다든지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는 담담하게 웃으면서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부엌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럼 여기로군요. 마음대로 봐요. 그가 말했다. 나는 차를 끓이는 그의 뒤로 돌아 부엌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마룻바닥에 깔린 깔끔한 매트, 유이치가 신고 있는 슬리퍼의 고급스러움, 필요한 최소한의 부엌용품들이 반듯하게 걸려 있었다. 오랜 세월 길들여진 도구들, 실버스톤 프라이팬과 독일제 껍질 벗기기 칼은 우리 집에도 있었다. 게으름뱅이 할머니가 껍질이 술술 벗겨지자 신나했었다. 조그만 형광등 불빛을 받으며 얌전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식기류, 빛나는 유리잔, 언뜻 보면 하나도 일관성이 없는데 묘하게도 품이 있는 것들이었다.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 사발, 그레탱 접시, 큰 접시, 뚜껑 달린 맥주 조끼, 그런 것들도 보기 좋았다. 조그만 냉장고도 유이치가 괜찮다고 하여 열어보니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넣어놓은 채 방치된 식품은 없었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둘러보았다. 멋진 부엌이었다. 나는 그 부엌을 한눈에 사랑하게 되었다. 돌아와 소파에 앉자 유이치가 뜨거운 차를 따라주었다. 처음 방문하는 집에서 지금까지 별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자니 왠지 천의 고화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밤 풍경이 번져있는 커다란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과 눈이 마주친다. 세상에 나와 핏줄이 닿는 인간은 없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모두 가능하다니 아주 호쾌했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어둠은 이렇게 깊고 그 한없는 재미와 슬픔을 나는 요즘 들어서야 비로소 내 이 눈으로 만지고 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아왔어 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 나를 부른 거죠? 내가 물었다. 힘들 것 같아서.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냥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귀여워해 주셨고 보다시피 쓰지 않는 공간도 꽤 많고 해서 그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요. 지금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덕분에 눌러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용해 주었으면 해서요. 그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다. 그의 그런 태도가 너무 친절하지도 너무 쌀쌀맞지도 않아 오히려 지금의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 하였다. 왠지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저몄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덜컥 열리고 무지무지한 미인이 숨을 헉헉거리며 뛰어들어왔다. 나는 놀라 눈을 부릅뜨고 말았다. 나이는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웠다. 일상적으로는 입기 어려운 복장과 짙은 화장으로 나는 그녀의 직업이 밤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사쿠라이 미카게시야. 유이치가 나를 소개하였다. 그녀는 헉헉 숨을 쉬며 약간 쉰 목소리로 처음 뵙네요 라며 웃었다. 유이치의 엄마 에리코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엄마? 나는 놀란 이상으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하늘하늘한 머릿결, 눈꼬리가 약간 찢어진 눈에 깊은 빛을 발하는 눈동자, 도톰한 입술, 뾰족한 콧날, 그리고 그 전체가 빚어내고 있는 생명력의 흔들림 같은 선명한 빛. 인간 같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나는 무례할 정도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미소를 띠기가 고작이었다. 내일부터 잘 부탁해요.
그녀는 나에게 상냥하게 말하고는 유이치를 쳐다보았다. 미안 유이치,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화장실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막 뛰어왔다. 아침에는 시간 낼 수 있으니까 미카게 씨 자고 가라고 하려무나. 그녀는 급하게 말하고는 빨간 드레스 자락을 팔락이며 현관으로 종종 걸었다. 그럼 제가 차 태워드릴게요. 라고 유이치가 말하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라고 내가 말했다. 아니야 손님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지. 나야말로 미안해요. 자 그럼 내일 아침에. 그녀가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뛰어나가자 유이치가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있어요 라며 그 뒤를 쫓아나갔다. 나 혼자 덩그마니 남았다. 꼼꼼 보면 그 나이에 걸맞는 주름과 고르지 못한 치열과 인간다운 부분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압도적이었다. 다시 한번 만나고픈 생각이 들게 하였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빛이 잔상처럼 여리게 반짝거려 그게 매력인 모양이라고 느꼈다. 처음으로 물이란 것을 안 헬렌처럼 언어가 눈앞에서 살아 신선하게 움틀거렸다. 과장이 아니고 그 정도로 경이로운 만남이었다. 찰랑찰랑 차키 소리를 내며 유이치가 돌아왔다. 10분밖에 빠져나올 수 없으면 전화를 할 것이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가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그냥 네 라고만 말했다. 미카게 씨, 우리 엄마 보고 쫄았어요? 그가 물었다. 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말했다. 유이치가 웃으면서 들어와 내 눈 바로 앞 바닥에 앉아 말했다. 성형수술했는걸요? 뭐라고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얼굴이 너무 안 닮았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런데다 눈치챘어요? 정말 이상하다는 듯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남자예요. 이번에는 평정을 가장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에이 참 농담이라니까 란 말을 기다렸다. 그 가느다란 손가락 몸집 차림새가? 나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떠올리면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만 그는 신난다는 표정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엄마라고 했잖아요. 미카게 씨 같으면 그런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침착하게 그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그럼 에리코란 이름은? 가짜죠. 진짜 이름은 유지라든가 그렇대요. 나는 정말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간신히 자초지종을 물을 태세를 갖추어 물었다. 그럼 유이치 씨를 낳은 사람은 누구죠? 옛날에는 그 사람도 남자였어요. 그가 말했다. 아주 젊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했죠. 그 상대방 여자가 나를 낳은 진짜 엄마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나도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렸을 적에 죽어서. 사진은 있는데 볼래요? 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앉은 채 자기 가방을 찍 잡아당겨 지갑 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내게 건넸다. 뭐라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짧은 머리, 조그만 눈과 코, 기묘한 인상에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여성애. 내가 잠자코 말이 없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난감하여 피식 웃었다. 아까 그 에리코 씨는 말이죠.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이 사진 속의 엄마네 집에서 쭉 자랐대요. 남자였던 때에도 상당한 미남이라 꽤나 인기가 좋았던 모양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이상하게 생긴 엄마한테 무지무지하게 집착하게 되어서 은혜를 저버리고 둘이 도망쳤다더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사진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엄마가 죽은 후에 에리코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린 나를 안고 뭘 해서 먹고 살까 생각하다가 여자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더 이상 아무도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자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어정쩡한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라 얼굴이며 뭐며 싹 수술하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하나 마련하여 나를 길렀죠. 여자 혼자 힘으로 라고 하나 이런 경우에도? 그가 웃었다. 굉장한 생애네. 내가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가 말했다. 믿을 수 있을까? 아직도 뭐가 숨겨져 있을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부엌을 믿었다. 그리고 닮지 않은 이 부자간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웃는 얼굴이 부처님처럼 반짝인다는 것이다. 나는 그 점에 무척 호감을 품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는 나 없으니까 있는 거 아무거나 써요. 유이치는 졸린 모양인가 이불이며 베개를 껴안고 샤워를 사용하는 법
수건이 있는 장소들을 설명하였다. 자기네 이야기를 들은 후 별다른 생각도 없이 유이치와 비디오를 보면서 꽃집 이야기며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지금은 한밤의 1시다. 그 소파는 아주 푸근했다. 일단 앉으면 두 번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푹신하고 깊고 넓었다. 가구 매장에서 슬쩍 앉아보고는 갖고 싶은 걸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산 거 아니에요? 오르신 말씀. 그가 말했다. 그 사람 충동 하나로 살아왔으니까 그걸 실현하는 힘이 있으니 굉장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소파는 당분간 미카게 씨 차지예요. 쓸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로군. 그가 말했다. 나 정말 여기서 자도 괜찮아요? 나는 아주 은근하게 물었다. 네. 그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황송하네. 라고 나는 말했다. 그는 한 차례 설명을 끝내자 잘 자라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도 잠이 왔다. 타인의 집에서 샤워를 틀어놓고 뜨거운 물속에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하였다. 빌린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조용한 실내로 발을 내디뎠다. 차박차박 맨발로 부엌을 다시 한번 보러 간다. 역시 멋진 부엌이다. 그리고 오늘 밤 나의 잠자리가 될 그 소파로 다가가 불을 껐다. 창가에서 희미한 불빛에 드러난 식물들이 화려한 밤 풍경에 에워싸여 소리 죽여 숨쉬고 있었다. 밤 풍경. 비가 그친 지금 습기를 머금은 투명한 대기 속에서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나는 담요를 둘둘 말고 오늘 밤도 부엌 옆에서 자는 게 우스워 웃었다. 그러나 외롭지는 않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그런 잠자리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이 커지니까 안 된다. 하지만 부엌이 있고 식물이 있고 같은 지붕 아래 사람이 있고 조용하고 최고다. 여긴 최고다. 나는 안심하고 잠들었다. 물소리에 잠이 깼다. 눈부신 아침이었다. 부스스 눈을 뜨자 부엌에 에리코 씨의 뒷모습이 있었다. 어제에 비하면 수수한 복장이었다. 잘 잤어요? 라며 돌아보는 그 얼굴이 한결 화려하여 나는 화들짝 잠이 다 달아나고 말았다. 잘 주무셨어요?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를 보더니 나 늘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인데 어찌 된 건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뭐 시키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말했다. 제가 만들까요? 정말? 이라고 말한 후 그녀는 아직 잠도 안 깼는데 칼 쥘 수 있겠어? 라고 불안하다는 듯 말했다. 괜찮아요. 온 방안이 온실처럼 빛으로 가득했다. 달큰한 푸른색 하늘이 끝없이 내다보여 눈부셨다. 마음에 드는 부엌에 선 기쁨에 잠이 달아나자 불현듯 그녀가 남자라는 사실이 떠오르고 말았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보았다. 폭풍우처럼 데자뷰가 덮쳐온다. 빛.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에서 먼지 끼고 나무 냄새 나는 바닥에 쿠션을 깔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녀가 무척이나 정겨웠다. 그녀는 내가 만든 계란죽과 오이 샐러드를 신나게 먹어주었다. 한낮 대기는 봄답게 따끈하고 밖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잘되는 아이들 소리가 들려온다. 창가의 초목은 부드러운 햇살에 쌓여 선명한 초록으로 빛나고 저 먼 엷은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느긋하고 평온한 낮이었다. 어제 아침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뒤늦은 아침 식사 장면을 나는 아주 신기하게 느꼈다. 테이블이 없어 바닥에다 음식이며 그릇을 쭉 늘어놓고 먹었다. 유리잔에 빛이 비쳐 시원한 일본 차의 초록 그림자가 바닥에서 흔들렸다. 유이치가 말이지. 에리코 씨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옛날에 기르던 논짱하고 미카게 씨하고 아주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 정말 닮았어. 논짱이라뇨? 멍멍이. 네, 멍멍이. 그 눈의 분위기하며 머리카락하며 어제 처음 봤을 때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니까? 정말이야. 그래요? 그럴 리 없겠지만 세인트 버나드 같은 종류였으면 어쩌나 싶었다. 논짱이 죽었을 때 유이치는 밥도 못 먹었어. 그래서 미카게 씨가 남 같지 않은 모양이야. 남녀의 사랑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이치의 엄마가 키득키득 웃었다. 고맙네요. 할머니한테도 사랑 많이 받았다면서? 네, 할머니는 유이치 씨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걔 말이지 누가 달라붙어 돌봐주지 않아서 부족한 데가 많아. 부족한데? 그녀는 엄마답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서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 대인관계도 좀 차갑고 여러 가지로 어설프지만 자상하고 친절한 애로 키우고 싶어서 그 점만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지. 걔 자상한 애야. 네, 알고 있어요. 미카게 씨도 꽤 자상한 사람이야. 그녀 아내 그가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는 뉴욕의 게이들처럼 웃는 얼굴이 나약하게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짓기에 그녀는 너무 강했다. 그 깊은 매력이 너무도 강렬하여 오늘날의 그녀를 만들었다. 죽은 아내도 아들도 본인조차 막을 수 없었으리란 기분이 들었다. 그녀한테는 그런 일들의 동반에는 침잠된 고독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오이를 아삭아삭 씹으면서 말했다. 이런 말하면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 많지만 정말 잊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돼요. 미카게 씨가 좋은 사람이란 거 나 믿고 있으니까 난 진심으로 환영해. 갈 데가 없다는 건 상처 입었을 때는 특히나 힘들지. 아무쪼록 안심하고 이용해줘요. 응? 그녀는 나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그렇게 화가 나였다. 방세는 내겠어요. 나도 모르게 목이 메어 온 힘으로 말했다. 살 집을 찾을 때까지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건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그보다 가끔 죽 만들어주면 돼. 요이치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었거든. 그녀가 웃었다. 나이 든 사람과 둘이서 산다는 것은 아주 불안한 일이다. 건강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다. 실제로 할머니와 둘이 살 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미있게 지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절실하다. 나는 늘 할머니가 죽는 게 무서웠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텔레비전이 있는 다다미 방에서 나와 어서 오너라 라고 말한다. 귀가가 늦을 때는 항상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갔다. 외박이든 무슨 일이든 말만 하면 화내지 않는 너그러운 할머니였다. 잠들기 전 우리는 때로는 커피와 함께, 때로는 녹차와 함께 케이크를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가로운 한때를 보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할머니의 방에서 별 쓰잘데없는 세상 이야기며 연예계 이야기, 그날 하루에 생긴 일들을 두런두런 얘기했다. 그런 때 유이치에 관한 이야기도 들은 듯하다. 아무리 열심히 사랑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술을 마셔 혼곤이 취해 있을 때도 나는 오직 하나뿐인 가족을 잊지 않았다. 방 한 구석에서 숨쉬며 살아있는 밀려오는 그 소름 끼치는 고적함. 어린애와 노인네가 애써 명랑하게 생활해도 메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일찌감치 깨닫고 말았다. 유이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울하고 쓸쓸한 이 산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빛나는 것이란 걸 안 때가 언제였을까. 사랑받으며 컸는데 늘 외로웠다. 언젠가는 모두가 산산이 흩어져 시간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는 것이 여실히 새겨진 눈으로 걷고 있었다. 유이치가 나에게 반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는 더부살이 생활에 돌입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5월이 올 때까지 어영부영 느슨하게 지내도록 놔두었다. 그랬더니 극락처럼 매일이 편안했다. 아르바이트는 빠짐없이 다녔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고 케이크를 굽고 주부 같은 생활을 하였다. 마음으로 조금씩 빛과 바람이 통하여 기뻤다. 유이치는 학교와 아르바이트 사이를 오가고 에리코 씨는 주로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처음 한동안은 나는 그 열린 생활 공간에서 자는데 적응하지 못했다. 조금씩이라도 짐을 옮기려 원래 내 방과 유이치네 집을 오가는 일도 힘들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그 부엌과 마찬가지로 나는 다나벤의 소파를 사랑하였다. 그곳에서는 잠을 만끽할 수 있었다. 풀과 꽃의 숨소리를 들으며 커튼 너머 밤 풍경을 느끼면서 사르르 잠들었다. 지금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으니 나는 행복했다. 늘 그렇다. 나는 항상 한계점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이번에도 정말 아슬아슬한 시점에서 이렇게 따스한 침대가 주어진 것을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에게 감사하고 있다. 어느 날 나는 아직 남아있는 짐을 정리하기 위하여 내 방으로 갔다. 문을 열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살지 않은 때부터 그곳은 마치 다른 사람 같은 얼굴이었다. 소리 하나 없이 어둡고 아무것도 숨쉬지 않았다. 낯익어야 할 모든 것이 마치 모른 척 치미를 떼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나는 다녀왔습니다 란 말보다 실례하겠습니다 라 말하고 조심조심 들어가고 싶어진다. 할머니가 죽자 이 집의 시간도 죽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느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집을 나가는 것 외에 무엇 하나.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냉장고를 닦았다. 그러자 전화벨이 울렸다. 그러려니 하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역시 소타로가 건 전화였다. 그는 옛날 내 애인이었다.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을 무렵 헤어졌다. 여보세요? 미카게? 눈물이 스밀 정도로 반가운 목소리였다. 오랜만이네. 힘찬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이미 부끄러움이라든가 허영을 넘어선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안 보이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리저리 물어보았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잖아. 힘들었지? 그래서 좀 바빴어. 지금 나올 수 있어? 음. 약속을 하면서 문득 얼굴을 들자 창밖은 무거운 회색이었다. 바람이 불고 맹렬하게 흘러가는 구름의 파도가 보였다. 이 세상에는 슬픈 일 따위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타로는 공원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튼 녹음이 있는 장소를, 열린 경치를, 야외를 좋아하여 학교에서도 운동장 옆 벤치나 잔디밭을 즐겨 찾았다. 그를 찾으려면 녹음 속을 이란 말이 전설처럼 떠돌 정도였다. 그는 장래 식물에 관계된 일을 하고 싶다 하였다. 아무래도 나는 식물과 관계된 남자와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평화로웠던 시절에 나와 평화롭고 명랑한 그는 그림처럼 완벽한 한 쌍이었다. 그의 그런 취미 때문에 우린 한겨울에도 약속 장소를 공원으로 정하곤 했는데 내가 늦는 일이 너무 많아 미안해서 공원 옆에 있는 그저 넓기만 한 찻집으로 타협을 보았다. 그리하여 오늘도 소타로는 그 넓은 찻집에서 제일 공원 쪽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전면이 유리인 창밖으로 온통 구름진 하늘과 바람에 일렁이는 나무들이 보였다. 오가는 웨이트리스 사이로 그에게 다가가자 그가 알아보고 웃었다. 그를 마주하고 앉아 비가 오려나? 라고 내가 말하자 글쎄 개지 않을까? 라고 수타로가 말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날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의 웃는 얼굴에 안심하였다. 마음을 열 수 있는 상대와 마시는 오후의 차 한 잔은 정말 좋다. 나는 그의 잠든 모습이 어이없을 만큼 흉측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커피에다는 설탕도 듬뿍 크림도 듬뿍 넣는 습관이며 자고 일어나 뒤엉킨 머리칼을 매만지려 드라이를 하는 바보처럼 성실한 거울 속의 얼굴도 알고 있다. 그와 정말 친하게 지내던 무렵 같았으면 나는 지금 냉장고를 닦느라 벗겨진 오른 손톱의 매니큐어가 신경에 거슬려 얘기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너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쑥 생각났다는 듯 소타로가 말했다. 다나벤의 집에 있다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기울어 홍차가 접시로 흘렀을 정도였다. 온 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못 들었어? 난처한 표정으로 웃으며 소타로가 말했다. 네가 알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 어떻게 된 거지? 다나베 애인이 과거의 애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 여자가 학교 식당에서 다나베의 뺨을 후려쳤다니까? 어? 나 때문에? 그런 모양이야. 너희들 지금 잘 돼가고 있잖아. 나 그렇게 들었는데? 뭐라고? 처음 듣는 얘긴데? 내가 말했다. 둘이 같이 산다면서 엄마도 같이 산단 말이야. 뭐? 거짓말이지? 소타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옛날에는 그의 그런 명랑함과 순진함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시끄럽고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단합에 좀 유별나다면서? 난 잘 몰라. 마주치는 일도 별로 없고 특별히 할 얘기도 없고 날 길 잃은 강아지처럼 주워들였을 뿐이야. 딱히 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떠들썩한 일이 있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하기야 난 너의 취향 같은 것도 잘 몰랐으니까. 소타로가 말했다. 아무튼 언제까지 있을 작정이야? 모르겠어. 생각해두는 편이 좋을 거야. 그가 웃었다. 그래, 명심할게. 내가 대답했다. 공원 안을 쭉 걸어 돌아왔다. 나무들 사이로 다나벤의 아파트가 훤히 보였다. 저기 살아.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좋겠다. 공원 바로 옆이잖아. 내가 저런 데 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할 텐데. 소타로가 웃었다. 키가 커서 항상 내가 올려다보았다. 얘 같으면 틀림없이.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집도 새로 구하게 되고 학교에도 나오게 했을 것이다. 그래, 그 건전함이 좋고 부럽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싫었었다. 옛날에는. 그는 대가족의 장남이고 그가 집에서 별뜻 없이 가져오는 활기참이 나를 푸근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저 다나벤의 집의 묘한 편안함이다. 그에게 그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딱히 할 필요도 없지만 그를 만나면 늘 그랬다. 내가 나 자신이란 것이 굉장히 슬퍼진다. 잘 가. 내 눈동자를 통하여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덩어리가 그에게 멋쩍은 질문을 한다.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거야? 힘내. 그가 웃는다. 가느다래진 눈동자에 대답이 깃들여 있다. 알겠어. 명심할게. 그렇게 대답하고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그리하여 그 기분은 어느 한없이 먼 곳으로 사라져간다. 그 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커다란 상자를 껴안은 유이치가 돌아왔다. 어서 와. 워드 프로세서를 사왔어. 유이치가 신나 말했다. 요즘 들어 알았는데 이 집 사람들은 물건 사들이기를 병적으로 좋아한다. 그것도 아주 큰 것. 주로 전자제품. 잘 됐네. 내가 말했다. 뭐 쳐줄까? 글쎄, 노래 가사라도 쳐달라고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이사했다고 엽서 보내면 되겠다. 라고 유이치가 말한다. 뭐 하려고? 이런 대도시에서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이 살 작정이야? 어차피 다시 이사할 건데 그때 또 알려야 되니까 성가시잖아. 내가 말하자 쳇 이라며 그는 한심하다는 두다. 좋아, 그럼 부탁할게. 라고 말하고는 아까 일이 생각나? 그런데 혹 곤란하지 않니 너? 라고 묻자 뭐가? 라며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만약 그의 애인이라면 뺨을 후려쳤을 것이다. 나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고 그에게 반감을 품고 말았다. 그 정도로 모르는 것 같았다. 그라는 사람은 아래 주소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편지나 전화는 다음 주소와 전화번호로 부탁드립니다. 사쿠라이 미카게. 유이치가 엽서에 그렇게 찍어주었다. 나는 그것을 복사하여 받을 사람의 이름을 한 장 한 장 써나갔다. 유이치도 도와주었다. 그는 오늘 밤 한가한 모양이다. 이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는 한가로운 것을 아주 싫어한다. 투명하게 가라앉은 시간이 볼펜 소리와 함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 밖에서는 봄의 태풍처럼 따스한 바람이 윙윙 불고 있었다. 밤 풍경도 흔들리는 것 같다. 나는 애틋한 마음으로 친구들의 이름을 써나갔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소타로를 빼놓고 말았다. 바람이 세다. 흔들리는 나무와 전선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눈을 감고 접게식 조그만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의 상념은 들리지 않는 거리를 헤매고 있다. 왜 이 방에 이런 상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이 상을 사들였을 그녀는 충동만으로 생을 산다는 그녀는 오늘 밤도 가게에 나가 있다. 자지 마. 유이치가 말했다. 자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사했다고 엽서 쓰는 거 나 굉장히 좋아해. 내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런데. 유이치가 말했다. 여행지에서 엽서 쓰는 것도 아주 좋아하고.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도전해 보았다. 이런 엽서가 파문을 불러일으켜서 학교 식당에서 여자한테 뺨따기 후려맞을 것 같지 않니? 아까부터 그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그가 피식 웃었다. 당당하게 웃는 얼굴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좋아. 난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족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가 말한다. 그럼 이게 엽서놀이란 말이야? 엽서놀이라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웃었다. 그래서 얘기가 또 빗나갔다.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둔한 나는 간신히 알아챘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살았다. 그는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스타로가 말했었다. 다나베 여자친구는 1년을 사귀었는데도 상대방을 잘 알 수 없어 지겨워졌다고. 다나베는 여자를 만년필이나 뭐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유이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잘 안다. 만년필에 대한 그와 그녀의 생각이 질과 무게에 있어 전혀 달랐던 것이다. 세상에는 만년필을 죽기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점이 너무 슬프다. 사랑하지 않기에 알 수 있는 일이다. 어쩔 수 없었어. 유이치는 나의 침묵이 마음에 걸렸는지 얼굴도 들지 않았다. 전혀 네 탓이 아니야. 고마워. 나는 무슨 까닭인가 그렇게 말한다. 천만에 라며 그가 웃는다. 나는 지금 그를 알게 되었다.
한 달 가까이나 같은 곳에 살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를 알았다. 혹 언젠가 그를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항상 전력으로 질주하는 나지만 구름진 하늘 틈 사이로 보이는 별들처럼 지금 같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조금씩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손을 움직이면서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헤어진 것은 내가 여기 있음이 아닌가. 내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당장 혼자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역시 조만간, 정말 조만간 이사했다는 엽서를 쓰면서 모순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그때 끼익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고 큼지막한 종이꾸러미를 껴안은 에리코 씨가 들어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게는? 유이치가 돌아보면서 말했다. 지금 갈 거야. 열어봐. 주석이 샀으니까. 종이꾸러미의 커다란 상자를 꺼내며 에리코 씨는 신난다는 듯 말했다. 또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두려고 왔어. 먼저 써도 좋아. 전화하면 가지러 갔을 텐데. 유이치가 가위로 끈을 자르면서 말했다. 괜찮아 이까지. 마구잡이로 헤쳐진 꾸러미 안에서 무엇이든 주스로 만들어버릴 듯 우람한 주석이가 나왔다. 생주스 마시고 피부관리 좀 하려고. 에리코 씨는 신나게 즐겁게 말했다. 너무 늙어서 소용없어요. 유이치가 설명서를 읽으며 말했다. 눈앞에 두 사람이 너무도 담담하게 보통 모자처럼 말을 나누기에 나는 현기증이 일었다. 부인은 마녀 같다. 불건전하게 짝이 없는 설정인데 이렇듯 명랑한 걸 뭐. 어머, 미카게 씨는 엽서 쓰고 있나 봐. 에리코 씨가 손밑을 들여다본다. 마침 잘 됐네. 이사 축하 선물 줘야지. 그리고 종이로 둘둘 만 꾸러미를 내밀었다. 펼쳐보니 바나나 그림이 그려진 예쁜 유리컵이었다. 이걸로 주스 마셔요. 에리코 씨가 말했다. 바나나 주스 마시면 딱 어울리겠다. 유이치가 정색하고 말했다. 어머 예뻐라. 나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이 집 나갈 때 이것도 갖고 가고 그 다음에도 뺀질나게 들려서 죽 만들어 드릴게요.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였다. 소중하고 소중한 유리컵. 그 다음 날은 원래 살던 집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날이었다. 간신히 모든 게 정리되었다. 더뎠다. 화창한 오후였다. 구름도 바람도 없고 금빛 달짝지근한 햇살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고향방을 비추고 있었다. 찔끔찔끔 이사한 터라 주인 아저씨한테 사과하러 들렸다. 어린 시절 심심하면 들렀던 관리실에서 아저씨가 끓여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그도 꽤 늙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할머니가 곧잘 이 조그만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을 때처럼 지금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날씨며 우리 동네 치안이 어떻다는 등 얘기하는 게 이상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바로 얼마 전까지 모든 것이 무슨 까닭인가 엄청난 속도로 내 앞을 질주하여 지나가고 말았다. 댕그만이 혼자 남겨진 나는 느릿느릿 대응하기가 고작이다.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말하는데 질주한 것은 내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난 그 모든 것이 진정 슬픈걸. 깨끗하게 치워진 내 방을 비추는 햇살. 거기서 이전에 살았던 집 냄새가 났다. 부엌창, 친구의 웃는 얼굴, 소타로의 옆얼굴 너머로 보였던 대학 교정의 싱그러운 녹음, 밤늦게 거는 전화 저편에서 들리던 할머니의 목소리, 추운 날 아침의 이불, 복도로 울리는 할머니의 슬리퍼 소리, 커튼의 색, 다다미, 벽시계. 그 모든 것, 이제 거기에 있을 수 없어진 모든 것. 밖으로 나오자 해가 뉘엿뉘엿했다. 엷은 황혼이 내려온다. 바람이 불어 약간 서늘하다. 얇은 코트 자락이 팔락이고 나는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 정거장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높은 빌딩의 창문들이 나란히 저녁 빛으로 파랗게 물드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도 모두 소리 없이 빛나면서 어둠에 녹아들듯 하였다. 마지막 짐이 내 두 다리 옆에 있다. 이번에야말로 혈혈단신 홀몸이 될 나 자신을 생각하자 눈물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설레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온다. 눈앞으로 흘러와 천천히 멈추고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탄다. 버스 안은 굉장히 복잡거렸다. 손잡이를 잡은 팔에 기대어 저무는 하늘이 빌딩 너머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다 보았다. 살며시 하늘을 질러가려는 어린 달이 눈에 들어왔을 때 버스가 움직였다. 덜컹 멈출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는 것은 내가 아주 지쳐있다는 증거다.
몇 번이나 그럴 때마다 문득 밖을 보면 먼 하늘에 비행선이 떠 있었다. 바람을 가르며 천천히 이동한다. 나는 신이 나서 열심히 쳐다보았다. 조그만 라이트를 깜빡거리면서 비행선은 엷은 달 그림자처럼 하늘을 가고 있었다. 그때 내 바로 앞에 앉아있는 어린 여자아이한테 그 뒷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저기 좀 봐, 유키야. 비행선이야. 예쁘지? 얼굴이 똑 닮아 손녀 같은 그녀는 복잡한 도로와 버스 때문에 몹시 짜증이 났는지 몸을 비틀며 볼멘 소리로 말했다. 몰라, 몰라. 저거 비행선 아니야. 그런가? 할머니는 조금도 동요치 않고 너그럽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아직 멀었어? 아이 졸려. 유키는 계속 때를 썼다. 고개집에. 나 역시 피곤해서 엉겁결에 저속한 말을 떠올리고 말았다. 할머니한테 그런 말버릇이 어딨어.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그래 그래 이제 다 왔다. 저 뒤에 엄마 좀 봐라. 잠들었어. 유키가 깨울래? 아 정말이네. 고개를 돌려 한참 떨어진 뒷좌석에서 잠자는 엄마를 보고서야 유키는 겨우 웃는다. 좋겠다. 나는 생각했다. 할머니의 말투가 너무도 자상하고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갑작스레 너무도 귀엽게 보여서 나는 부러웠다. 나한테는 두 번 다시 없을. 나는 두 번 다시란 말이 지니는 감상적인 어감과 앞으로 일들을 한정하는 뉘앙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생각난 두 번 다시의 그 엄청난 무게와 암울함은 잊기 어려울 만큼 박력이 있었다. 나는 신의 맹세코 그런 일들은 그런대로 담담한 심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여겼었다. 버스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하늘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비행선을 눈으로 쫓으면서. 그런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물이 똑똑 가슴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라웠다. 자신의 신체 기능이 정지되었는가 싶었다. 술에 몹시 취했을 때처럼 자신과는 무관한 곳에서. 눈물이 송글송글 솟았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당황하며 버스에서 내렸다. 떠나는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어두컴컴한 뒷골목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나 자신이란 짐 사이에 끼어 어둠 속에서 쭈그리고 엉엉 울었다. 그렇게 울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쉴 새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에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울지 않았음을 알았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일들로 울고 싶어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들리는 소리에 문득 고개를 들자 머리 위로 보이는 밝은 창에서 하얀 김이 새어나왔다.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시끌벅적한 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그릇들 소리가 들렸다. 주방이다.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우울하고 그러다 명랑한 기분이 되어 머리를 감싸고 잠시 웃었다. 그리고 일어나 치맛자락을 털고 오늘 돌아갈 예정이었던 다나벤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신이여 아무쪼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졸려서. 나는 다나벤의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유이치에게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몹시 피곤한 하루였다. 그러나 울어서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고 푸근한 잠이 찾아왔다. 와 정말 자고 있네. 차를 마시러 부엌에 들어온 유이치가 한 말을 잠결에 들은 듯한 느낌이다. 나는 꿈을 꾸었다. 오늘 완전히 이사한 그 집 부엌에서 나는 싱크대를 닦고 있었다. 황록색 바닥이 살고 있을 때는 진저리가 나도록 싫었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 그립고 사랑스러웠다. 이사 준비를 다 끝내 선반 안에도 싱크대 위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설정이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오래전에 정리해버렸는데. 유이치가 뒤쪽에서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나는 겨우 한 짐 덜었다고 안도하고 있었다. 좀 쉬면서 차라도 마시자. 내가 말했다. 텅 비어서 목소리가 울렸다. 넓었다. 아주 넓게 느껴졌다. 그래? 유이치가 얼굴을 들며 대꾸했다. 남의 집에. 그것도 곧 이사할 텐데 그렇게 땀까지 흘리면서 바닥을 닦다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아주 그답다. 바닥에 깐 방석에 앉아 내가 가져온 차를 마시면서 유이치가 말했다. 멋진 부엌이었나 봐. 그랬어. 나는 말했다. 나는 사발의 차를 따라 양손으로 감싸고 마시고 있었다. 유리상자 속에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올려다본 벽에는 벽시계를 떼고 난 흔적만 있었다. 지금 몇 시지? 내가 묻자 한밤중이잖아 라고 유이치가 말했다. 어째서? 밖이 어둡고 조용하니까. 그럼 나는 야반도주하는 거네. 내가 말했다. 아까 하던 얘기 말인데
유이치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갈 생각이지? 나가지 마. 아까 하던 얘기와는 전혀 달라서 나는 놀란 얼굴로 유이치를 보았다. 너는 내가 에리코 씨처럼 충동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널 우리 집으로 부른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어. 할머니는 항상 네 걱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네 기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마 날 거야. 그렇지만 기운을 회복하여 정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너 지금은 힘들어. 힘들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내가 대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가 버는 쓸데없는 돈은 이런 때를 위해 있는 거야. 주석이를 사기 위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서두르지 마. 마치 살인범한테 자수하라고 설득하는 사람처럼 성의 있게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그럼 다시 바닥이나 닦아야지. 나도 종이컵과 사발을 들고 일어났다. 그릇을 씻고 있는데 물소리에 섞여 유이치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달빛 그림자 흔들리지 않도록 곧 어귀에 보트를 세웠다. 아, 그 노래 나도 아는데. 뭐였지? 좋아하는 노랜데. 누가 불렀더라? 내가 말했다. 기쿠치 모모코. 멜로디 굉장히 좋지? 유이치가 말했다. 아, 그래. 맞아. 나는 싱크대를 닦으면서 유이치는 바닥을 닦으면서 목소리를 합하여 노래했다. 한밤중에 고즈넉한 부엌에서 목소리가 울려 신났다. 이 부분이 특히 좋더라. 나는 제 2절 첫머리를 노래했다. 불쑥 말이 헛나왔다. 너무 큰 소리로 노래하면 옆방에서 자는 할머니가 깬단 말이야. 말하고서 아차 싶었다. 유이치는 나보다 더 당황했는지 바닥을 닦던 손길이 딱 정지해 있었다. 그리고 난감한 눈으로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나는 어쩔 줄을 몰라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에리코 씨가 정성껏 키운 그 아들은 이런 때면 순간의 왕자님이 된다. 그가 말한다. 여기 일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장마차에서 라면 먹자. 잠에서 깨고 말았다. 한밤중에 다나벤의 집 소파에서 그렇게 일찍 잠들다니.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렇다.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 왠지 가슴이 서늘했다.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2시다. 아직도 꿈의 감촉이 생생하다. 스테인레스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싱크대나 닦을까 하고 멍하니 생각했다. 귓속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별들 소리가 들릴 것처럼 잠잠하고 고독한 밤이다. 파삭파삭한 마음에 컵 한 잔에 물이 스민다. 조금 추워 슬리퍼를 신은 맨발이 떨었다. 잘 잤어? 라며 느닷없이 유이치가 뒤로 다가와 놀랐다. 뭐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잠은 깼는데 배도 고프고 해서 라면이나 끓일까 하고. 꿈속과는 달리 현실 속의 유이치는 잠이 덜 깬 멍청한 얼굴로 주절주절 말했다. 나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끓여줄 테니까 앉아있어 내 소파에. 네 소파에. 그렇게 말하며 휘청휘청 그는 소파에 걸터 앉았다. 어둠에 드러난 이 조그만 방에 불빛 아래서 냉장고 문을 연다. 채소를 썬다. 내가 좋아하는 이 부엌에서. 불현듯 라면이라니 묘한 우연이네 라고 생각한 나는 등을 돌린 채 유이치에게 말했다. 꿈속에서도 라면 끓였었지.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자고 있는가 싶어 내가 돌아보자 유이치는 몹시 놀란 눈으로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설마. 내가 말했다. 유이치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너 지난번에 살던 집 부엌바닥 황록색이었어? 가만, 이건 알쏭달쏭 수수께끼가 아닌데? 나는 재미있기도 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아까는 바닥 닦아줘서 고마웠어 라고 말했다. 보통 여자 쪽이 이런 경우를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리라. 이제 정신이 들었다. 유이치는 그렇게 말했지만 한 발 늦은 것이 분한지 차 끓여서 종이컵이 아닌데다 따라주었으면 좋겠는데 라며 웃었다. 자기가 끓여 라고 내가 말하자 참 그렇지. 주석이로 주스 만들자. 너도 마실래? 라고 말했다. 유이치는 신난다는 듯 냉장고에서 그레이프 프루츠를 꺼내고 주석이를 상자에서 꺼냈다. 나는 한밤의 부엌에서 끔찍한 소리를 내며 만들어지는 두 사람분의 주스 소리를 들으며 라면을 끓였다. 굉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였다. 기적 같기도 하고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였다. 아무튼 나는 말로 표현하자면
사라져버리는 담담한 감동을 가슴에 간직한다. 시간은 많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밤과 아침.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때가 꿈이 될지도 모르니까. 여자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이야. 어느 저녁 나절 에리코 씨가 불쑥 말했다. 잡지를 읽고 있던 나는 고개를 들고 네 하고 물었다. 아름다운 엄마는 출근 전에 한때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미카게 씨는 장래성이 있어 보여서 문득 말하고 싶어졌어. 나도 혼자서 유이치를 기르면서 깨닫게 되었지. 힘들고 괴로운 일도 아주 많았어. 정말 홀로서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뭘 기르는 게 좋아. 아이든가 화분이든가.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게 되거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노래하듯 그녀는 그녀의 인생 철학을 말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나 봐요. 감동한 내가 그렇게 말하자. 뭐 다 그렇지.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한 번은 절망해봐야 알아. 그래서 정말 버릴 수 없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재미라는 걸 모르고 어른이 돼버려. 난 그나마 다행이었지. 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깨까지 늘어진 머리칼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싫은 일은 썩어날 정도로 많고 길은 눈길을 돌리고 싶을 만큼 험하다고 생각되는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사랑조차 모든 것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황혼역의 햇살을 받으며 가느다란 손으로 초목에 물을 주고 있다. 투명한 물의 흐름으로 무지개가 뜰 것처럼 반짝이는 달큰한 빛 속에서. 알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나는 말했다. 미카게 씨의 순수한 마음이 난 굉장히 마음에 들어. 미카게 씨를 기른 할머니도 틀림없이 멋진 분이었을 거야. 그렇지? 라고 그의 엄마가 말했다. 최고의 할머니였어요. 내가 웃고 좋았겠네 라며 등 뒤에서 그녀가 웃었다. 여기서도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다. 잡지로 눈길을 돌리고 나는 생각한다. 휘청 현기증이 일 정도로 괴롭지만 그건 명백한 일이다. 언젠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이곳을 그리워할까? 아니면 언젠가 또 같은 부엌에 서는 일도 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실력파 엄마와 저 상냥한 눈의 남자와 나는 같은 곳에 있다. 그게 지금의 전부다. 훨씬 더 어른이 되면 많은 일들이 있고 몇 번이나 좌절하고 몇 번이나 괴로워하고 몇 번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힘을 빼지 않는다. 꿈에 기친 나는 몇 군데나 그것을 지니리라. 마음속으로 혹은 실제로 혹은 여행지에서 혼자서 여럿이서 단 둘이서 내가 사는 모든 장소에서 분명 여러 군데 지니리라.